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손상시켜서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시켜서 면역계를 교란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신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염증은 신체의 방어 반응 중 하나로서 생태 조직의 손상을 치유하거나 외부의 침입체에 대해서 방어하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고름이 나는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미세먼지, 고혈당, 고혈압, 식품 첨가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혹사당하면 염증성 단백질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져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급성염증과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천식 등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땡기고 늘 배가 고프다. 두 번째로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다. 세 번째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네 번째로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 번째, 예전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섯 번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곱 번째로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한 경우. 여덟 번째로 피부가 건조한 경우. 아홉 번째,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열 번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길 때. 이럴 때 만성염증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과일 속의 과당보다 혈액 속에서 단백질 성분과 잘 엉겨 붙어서 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최종 당화산물, 즉 AGE를 만드는 단당류,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단당류와 기름진 육고기와 육가공 제품, 그리고 술의 이 세 가지가 만성염증을 잘 초래하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죠.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하루 권장량인 300에서 400g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증상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주범은 빵, 과자, 면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고 소장이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 수치를 올리죠. 이때 몸은 급격히 상승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왈칵 분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되고 몸에서는 다시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자꾸 드시게 되죠.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원하게 됩니다. 즉, 단 음식이 계속해서 당기게 됩니다. 단 음식을 먹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탄수화물에 중독되고 맙니다.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허기가 진다. 식사 후 단맛이 나는 후식을 즐긴다. 오후 서너 시점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는다.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다. 이럴 때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약은 약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말이겠죠. 염증을 없애는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양파, 마늘, 토마토, 당근, 양배추, 시금치, 케일, 버섯 등이고 향신료에 속하는 채소들 즉 강황, 후추, 정향, 계피, 겨자, 박하, 고수 등이 있고 바질, 루꼴라, 민트 같은 허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과일들이 사과, 감, 수박, 귤, 딸기 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이고
네 번째로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들깨 등이고, 다섯 번째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음식은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토마토를 들고 싶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식물 영양소인 라이코펜은 만성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외에 남성들,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술 마신 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든지 술안주로 토마토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고, 특히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익혀서 먹어도 좋습니다만 주 성분인 라이코펜을 많이 흡수하려면 익혀서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함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익히는 것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로 요리를 할 때 잘 씻은 뒤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데치거나 찌거나 프라이팬으로 볶는 조리가 좋겠고, 요리 중이나 요리 후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약간 섞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요리 중에는 넣지 말고 요리가 완성된 후에 뿌려야 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껍질을 벗긴 후에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는 여름 채소에 속하지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재배하기 때문에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큰 토마토 말고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와 달리 연중 언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다고 했죠. 큰 토마토 한 개와 방울토마토 여러 개를 비교하면 껍질이 어디에 많죠? 방울토마토에 많겠죠. 그리고 큰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후숙시켜서 매장에 놓으지만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더 추천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색깔이 파랗죠. 이 파란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솔라닌은 285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요리 온도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니까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스페셜 헬스 리포트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항염식품을 섭취하기입니다. 앞에서 항염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채소, 과일, 견과류, 오메가3, 녹차와 커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나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이고, 네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 다섯 번째 금연, 여섯 번째 절주, 일곱 번째 만성 스트레스 극복이고, 마지막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여기에는 커큐민, 생강, 카테킨, 클로로겐산, 오메가3, 보스웰리아,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이 있습니다. 만성염증 가볍게 보시기 쉬우신데 암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혈압이 높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있다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겪었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고,
휴식 없이 무리하게 일이나 운동을 해왔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를 닥달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고 이제 좀 쉬면서 삶을 즐기려 했는데 암을 진단받으셨다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도 많은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적,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결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갈등을 속으로 사귀면서 참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화가 많이 쌓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면역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이고 이 세 가지를 현대학적 표준 치료라고 하죠. 암 1기나 2기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암을 완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수술로 완전 절제한 후라 하더라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나 4기의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잡는 약인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죠. 모발세포라든지 혈구세포, 장내 점막세포,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성선세포 등입니다. 이들 세포들도 똑같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빈혈이 오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구내염이 오고 불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데, 항암 치료의 목적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지만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면역만 떨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암이 진행되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체력이 극도로 쇠약한데도 항암 치료를 지속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와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은 뭐니 해도 현대의학의 공로겠죠. 따라서 아무리 부작용이 겁나더라도 표준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표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통합암 치료로 거의 없앨 수 있으니까 표준 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꼭 병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줄어들기도 하고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겠지만,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식이요법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채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이 맞지만 암 치료 중에는 가리지 말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현대학적 표준 치료는 매우 공격적이고 환자의 면역과 전반적인 상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 드셔서 영양과 면역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암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수술 날짜가 좀 길게 남은 경우라면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하면 체중이 줄기 때문에 수술의 준비로는 적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지는 않은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가 많은 식사는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매우 커서 환자의 면역이나 영양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고단백, 고열량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직후에는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수액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항암 치료 일주일쯤 지나면 컨디션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골수기능 저하로 면역세포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 음식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은 꼭 익혀 드시도록 하고, 과일은 껍질을 벗겨 먹고 채소와 해조류는 익혀서 먹도록 하십시오. 항암 치료 후 2주가 지나면 면역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특별히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사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이 들은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방사선 치료의 성적을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설명만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인데
현대학적 표준치료 종결 후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 모순이죠. 항암치료 종결 후에는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골고루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비계가 없는 살코기를 삶아서 수육 형태로 먹는 것이 좋겠고,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겠고, 생선은 흰살 생선 등 동물성 식품도 소량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식물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채식이라고 하면 배추나 상추 같은 푸성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식물식이라고 해야 되고, 채소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잎채소뿐 아니라 줄기도 있고 뿔도 있고 열매도 있고 과일, 해조류, 그리고 씨앗류와 견과류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드셔야 영양 불균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라 하더라도 많이 가공된 식품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형태라는 의미로 자연 식물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을 더해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 에너지를 얻죠. 그렇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미세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거대 영양소로부터는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미세 영양소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 활동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포화지방이라든지 중금속, 화학물질 같은 나쁜 성분들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설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해줍니다.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된다면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나오는 쾌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질병,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있다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줄여야 되고, 혈당이 떨어져서 당뇨약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 스스로 안 하셔도 주치의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당류, 육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류에 대해서 바베큐로 구울 경우에는 1군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 육류를 먹으면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어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속은 중요하지만 과속은 나쁘죠. 고단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단백은 백해무익합니다. 단백질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의 발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당류라고 합니다. 김밥, 흰빵, 흰떡,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입니다. 당류와 육류를 낮추면 암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산화티탄 성분입니다.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화티탄, 다른 말로 이산화 티타늄의 안전성 논란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화티탄은 제과나 제빵 등의 식품을 보다 하얗게 만들거나 광채를 주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나노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 장기에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보통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서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화티탄 가루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흡입 시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비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산화티탄이 의약품 제조 과정에도 사용된다는 것으로 연질 캡슐과 정제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착색료로도 쓰이고 필름 코팅 정제, 펠릿과 캡슐 껍질과 같은 화학의약품의 부형제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산화티탄의 사용 여부를 2025년 4월 이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화티탄은 정제나 캡슐제의 착용과 코팅을 목적으로 국내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산화티탄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6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를 시행 중입니다. 유럽발 사용 제재 움직임에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완제 의약품의 41%, 경구약의 65%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사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2025년까지 그 판단을 유예키로 했는데,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 금지를 하면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데다가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체할 만한 안전한 품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능한 대안은 탄산염, 인산염, 전분, 활석 등이라고 하는데, 산화티탄의 인체 발암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현황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또 주목해야 하는 성분이 PFOA 성분입니다.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서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일회용 컵에 PFOA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라는 발암 성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테프론 주방기구로 조리를 할 때에는 높은 온도로 올리는 것을 피해야 하겠고, 조리 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일회용 컵의 사용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POP, 팝스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생산되면 자연계에서 파괴되지 않아서 생태계를 오랫동안 오염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암뿐 아니라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치주질환 등도 팝스가 초래합니다. 현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DDT라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PCB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발암물질로 유명한 다이옥신, 이 모든 것들이 팝스에 속합니다. 이 팝스는 동물의 지방 조직 속에 저장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생선 속에는 팝스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피해야 합니다. 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고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 일컫고 좋은 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품 속에 넣거나 음료에 넣는데 이들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액체 형태의 과당이라는 말이죠. 이들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합니다.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도 유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 손상을 일으킵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과일 속의 과당과는 달리 혈당을 급속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속의 과당보다 혈액 속에서 단백질 성분과 잘 엉겨 붙어서 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우유는 수십 년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거 우유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고, 과거에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서 좋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암을 오히려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칼슘뿐 아니라 인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칼슘을 오히려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더 좋은 것으로 흔히 착각하시지만 농축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 암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품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연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 연어의 대부분이 양식 연어인데 양식 연어는 살색이 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그레한 색상을 띠기 위해서 색소가 함유된 먹이를 주고 거기에 항생제 등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고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땅콩 같은 견과류가 곰팡이가 슬면 간암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되고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은데 오메가3와 달리 암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싱싱한 땅콩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지는 않길 권유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하고 고혈압도 초래하죠. 천일염은 모두 서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사로 인한 중금속이 많습니다.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50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중금속을 날려보낸 것이라서 천일염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하거나 염장식품을 만들 때 천일염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자연의학자들은 죽염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지만 전 세계 의학자들 중 죽염이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하기 어려워서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몸이니까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기에 따른 증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생률 1위인 갑상선 암의 경우는 목젖 약간 아래쪽에 혹이 보이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2위인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대장암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이는 경우, 위암의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유방암은 딱딱한 멍울이 유방에 맞아지는 경우 등일 때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장기별로 모두 다른 증상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최근 1, 2년 사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암 예방 습관 10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 간접흡연도 피하시라는 말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그리고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관절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이상 10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암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권유합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의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뒤쪽에 위치해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아서 암이 생겨도 조기 발견이 어렵게 됩니다. 췌장암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4.3%입니다.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입니다. 이거 매우 나쁜 암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전이에 의해서 생존율 향상이 적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 식욕 감퇴, 소화장애,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췌장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중 포도당치가 떨어지면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서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도당을 유리시켜서 피 속으로 보내줍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감소되어서 당뇨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당뇨가 췌장암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췌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췌장암의 증상은 소화기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췌장에서 아밀라제와 리파제 등의 소화효소가 분비되는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의 소화에 기여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리파제는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효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소화장애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아프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종양의 위치나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췌두부암 환자의 경우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암의 발병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5 내지 10%,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이고, 환경적인 요인 중 잘못된 먹거리가 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흡연, 감염, 비만을 열거했습니다.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도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속의 과당보다 혈액 속에서 단백질 성분과 잘 엉겨 붙어서 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또 과당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방치되면 췌장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췌장이 지방 소화를 위해서 쉴 틈이 없게 되고, 이는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대창, 막창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소 곱창이나 돼지갈비나 떡갈비 같은 음식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되고,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붉은 고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도 안 좋습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너츠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종 당화산물, 즉 AGE를 만드는 단당류,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 감자튀김이나 도넛, 과자, 스낵, 각종 튀김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췌장에 부담을 주고 췌장염을 일으키고 결국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심속 아밀라제 분비가 적게 되어서 덜 소화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감자튀김 같이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탕고기 등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가능한 피해야 하겠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채소를 미리 많이 먹어서 섬유질로 위를 채운 다음에 드시면 그나마 흡수를 적게 줄일 수 있겠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당분을 섬유질에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량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그리고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고, 육류는 안 드실수록 좋겠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거의 대부분 만성염증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라크 지수로서 항산화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드리자면 먼저 채소에는 비트가 100g당 오락 지수가 2274로 1위이고 그 다음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적피망, 콜리플라워, 녹색피망, 토마토, 콩의 순이었고 과일에는 크랜베리가 오락 지수가 373으로 1위이고 다음으로 배, 붉은 포도, 사과, 체리, 딸기, 수박, 블루베리, 바나나, 청포도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는 항산화제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해주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췌장암 무서운 암이죠.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